네, 복소수에 이어서 이번에는 무한수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무한수렴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극한이라는 개념을 배웠죠. 미분에 들어가기 전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혹은 x 제로로 갈 때 어딘가로 가긴 가는데 이 리미트가 무한히 간다, 끊임없이 간다, 종결이 아니죠. 지속이고 계속해서 가면 어떤 값으로 수렴해 간다. 근데 진짜 갈까요? 자, 고등학교 때는 경황이 없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고 했는데 사실은 미분의 개념이 처음 나왔을 때 논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진짜로 가느냐?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을 해야 되는데 뉴턴은 그 미분에 대한 아이디어 자체는 좋았지만 수학적 엄밀한 증명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다가 진짜 미분이 맞냐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많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미분의 그 무한 수렴의 개념이 맞다라는 걸 증명하는 생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흥미를 위해서 제가 이제 시를 이렇게 하나 지었는데요. 어떤 느낌이냐 하면 우리 믿음이 있죠.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한 믿음, 그런가 보다. 가보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가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가려고 하고 다가서려고 하는데 정작 우리는 인간의 현실적 입장에서 보면 닿을 수 없는 게 우리의 운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학도 마찬가지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x는 c로 다가가려고 합니다. 계속 다가가려고 했는데 아직 가진 못했어요. 물론 그 차이가 아주 작아요. 자, 이 그림은 함수인데요. 함수를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려고 마치 대포를 쏘듯이 여기서 출발하면 저 어딘가로 그냥 순식간에 나를 데려다 줍니다. 그 과정은 몰라요. 인풋을 하면 아웃풋으로 저기 나오는 거죠. 자, 근데 내가 x를 택했을 때 도달하는 fx가 어떤 이상적인 l의 위치로 과연 갔을까? 물론 그 차이가 x가 c로 가까이 가면 작다곤 하는데 입실론만큼 작다곤 하는데 얼마나 작으냐? 아주 작다. 아주 작다는 게 뭐냐? 모호하죠, 그죠? 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증명을 하는데요. 수학과에 계신 분들은 훨씬 더 엄밀한 증명을 하실 거고 이공계열 학생들은 미분 적분학 책 앞부분에 무한수렴, 뭐 코시의 증명 같은 내용들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거의 진짜 의미를 한번 음미해 볼 경황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함수 fx가 있는데 x가 c라는 값으로 수렴하면 l로 갈 것인가? 함수 fx는 c일 때 l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c에 못 가는 거죠. 아직 가지 못했어요. 끊임없이 다가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가가고 있는 그 상태가 c 플러스 c 마이너스 델타, 그러니까 c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그러면 만약에 조금 크다면 L이 아니라 L보다 조금 큰 L 플러스 입실론에 도착할 수 있고 작은 경우에는 조금 더 L에서 못 미친 L 마이너스 입실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L은 못 갔죠. 자, 그러면 C에 다가가면 L로 간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자, 그걸 증명한 사람은 몰차노라는 수학자인데요. 이 사람의 직업은 신부였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직업이 신부라는 측면이 되게 흥미로운데요. 종교가 있고 믿음이 있는 거죠. 종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확인한 증명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이 더 중요한 거죠. 그죠? 예, 일단 믿는다. 그런가 보다. 이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C로 가면 L로 간다더라. 진짜 그런가? 자, 어떤 맥락에서는 이 인간적 입장에서 보면 C가 아닌 C에서
조금 어긋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L이라는 어떤 유토피아적인 이상적인 L은 뭐 좋은 거죠. 천국일 수도 있고 뭐 행복한 것일 수도 있고, C라는 걸 선택하면 좋은 L에 도착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L 플러스 L 마이너스 입실론이 되는 경우 이렇게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인간은 C를 모르잖아요. C를 모르니까 C에서 어긋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렇게 불행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C를 어떻게 선택할 거냐. 우리는 끊임없이 C에서 어긋난 선택을 해야 된다. 모래사장 위에서 바늘을 찾는 것처럼 인간이 선택한 거는 늘 C에서 어긋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로 다가가면 L로 간다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볼차노의 생각은 일단은 내가 처해 있는 현실, L이 아닌 현실, 배고프고 모순적인 현실이지만 거기서 거꾸로 추론해 보는 겁니다. 내가 왜 여기 있을까? 자, 추론해 보는 거죠. 이렇게 부조리한 현실에 있는 이유는 아마도 사회적 모순? 사회의 계급 체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다. 혹은 종교적 입장에서 보면 아담과 이브가 태초에 나쁜 짓 하는 바람에 인간이 이렇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종교적인 대답일 수도 있는 거죠.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원인을 찾았어요. 원인을 찾을 수 있죠. 함수기 때문에. 함수는 결과에 해당되는 y축에서 거꾸로 추적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C가 아니더라도. 하지만 원인을 찾은 이후에 그것보다 더 좁은 영역의 새로운 X를 선택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선택한 것이 기존에 질문을 하기 시작했던 이 L 플러스 입실론과 L 마이너스 입실론보다 작은 범위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너무 가난하고 너무 우울해서 그 원인에 해당되는 C 플러스 입실론과 C 마이너스 입실론이라는 어떤 나름의 원인을 찾아냈어요. 철학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 다음에 이거를 더 좁힐 수 있을까? 좁혀서 처음 질문이 시작됐던 현실보다 더 좁은 영역으로 갈 수 있을까? 설령 그렇게 해서 간 게 L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하다면, 범위를 좁힐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똑같은 과정을 해서 또 좁히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좁히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계속 좁혀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니까 언젠간 L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말을 요약하면 X가 C로 수렴할 때 fx가 L로 진짜로 간다라는 거의 증명은 과정의 구조를 설명하는 거죠. 즉 임의의 입실론은 이상향의 L과의 차이인데, 거기에 대해서 거꾸로 원인에 해당되는 X의 위치를 찾아내는 함수. 여기서 중요한 건 입실론과 델타의 함수라는 건 입실론으로부터 델타를 찾아내는 거죠. 입실론에서 델타로 갑니다. 함수는 X에서 Y 값으로 가는데 볼차노의 생각은 입실론에서 델타로도 갈 수 있다. 왜냐하면 함수가 둘의 관계를 엮어주고 있으니까. 그런 다음 그러면 이제 델타를 알게 되니까 델타의 범위 안에서 그거보다 더 좁은 새로운 델타를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델타가 기존에 있던 이거보다 더 좁은 범위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존재가 가능하다면 계속 반복하는 거죠. 반복하면 갈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한 얘기인데 사실은 과정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걸로
무한의 어떤 맹점을 극복하는 아주 혁신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요약한 걸 다시 한번 요약한 건데요. 네, 입실론에서 내가 지금 처한 현실에서 그거에 해당되는 원인을 찾아내는, 입실론에서 델타를 향하는 역과정이죠. 예, 그 함수 과정으로 찾아내고 그 안에서 다시 좁혀나갈 수 있다. 자, 이거를 영화의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약간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요. 느낌은 그렇습니다. 혹시 이 빌리 엘리어트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영화의 스토리는 탄광촌에서 빌리는 아버지랑 형과 할머니랑 살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의외로 음악에 재능이 있으셨는지 집에 항상 피아노가 있어요. 그래서 빌리는 피아노를 치면서 피아노 잘 못 쳐요. 어머니의 DNA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피아노를 치면서 어머니를 계속 그리워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탄광촌에서 파업이 계속되고 상황이 좋지 못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되게 보수적이라서 빌리가 남자답게 크기를 바래서 이 방과 후로 복싱을 가르칩니다. 근데 빌리에겐 복싱이 맞지 않아요. 근데 옆에 보니까 발레를 하고 있어요. 복싱 잘 안 되니까 옆에 발레 하는 게 호기심이 생겨서 발레를 시작했는데 의외로 발레가 본인에게 잘 맞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빌리의 다리랑 종아리를 만져보니까 타고난 몸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뜻밖의 빌리는 이제 아버지 몰래 복싱한다 그러고 발레를 열심히 배웁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도 전혀 발레를 했다고 가늠하기 어려운 선생님인데 옛날에는 발레에 대한 열정이 뛰어났나 봅니다. 그래서 빌리를 가르치고 재능이 너무 뛰어나서 영국의 그 유명한 발레 학교인 그 로얄 발레 아카데미에 지원해 보자고 준비를 합니다. 오디션을. 근데 아버지는 반대하죠. 탄광촌에서 무슨 발레냐.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그래서 결국 포기하려고 했는데 빌리의 이런 열정을 아버지가 보고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파업 중인데도 아버지가 동료에게 배신자라는 말을 들으면서 일을 나가고 돈을 어렵게 모아서 빌리가 오디션을 보게 합니다. 근데 오디션에서 이제 준비한 춤을 보여주니까 심사위원들의 반응이 약간 좀 어리둥절해요. 다른 애들은 뭐 고급스러운 사교육을 받았을 수도 있고 뭐 곱게 컸으니까 동작도 우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빌리는 아버지 직업이 광부니까 발레 학교에 대학을 졸업할 만큼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빌리의 춤도 잘 모르겠고 좀 특이하고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빌리가 그 심사위원이 말한 질문에 자기의 그 춤의 경험을 서술하는데 뜻밖의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마지막에 빌리는 훌륭한 남자 발레 무용수로 태어납니다. 마지막 피날레 장면에 이 장면을 보여주고요. 이 그 남자 발레리스트의 이 모델이 됐던 사람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탄광촌에서 태어났고 어렵게 무용을 연습해서 유명한 무용수가 된 사례 감독이 동기를 받아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스토리를 이 입실론 델타 증명 과정과 연계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L이라는 이상적인 빌리가 처음 생각한 그 무용수에 비하면 현재 빌리가 처한 현실은 팍팍하죠. 발레는 뭐 얼토당토하는 거고 원인을 되새겨 보면은 집이 가난했을 수도 있고 엄마가 없을 수도 있고 아버지는 발레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지원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파업 때문에 못하고 하지만 이 범위를 다시 좁혀서 도전하죠. 도전해서 해봐도 L과는 어긋나 차이를 보일 수 있겠지만 다시 시도하는 거죠. 자, 인생은 이렇게 끊임없이 무한한 실패를 거듭하면서 범위를 좁혀 나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숙제로 자신이 감명 깊게 본 영화나 소설 주인공 혹은 뭐 영화가 아니더라도 소설이나 수학자, 철학자, 혁명적 예술가,
뭐 예능 쪽에 계신 분들은 음악가, 무용가, 시인들 중에서 입실론 델타의 스토리를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있으면 그거를 에세이 형태로 한번 써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입실론 델타라는 어떻게 보면 수학적으로 딱딱해 보일 수 있는 내용인데 그것과 어떤 글쓰기 콘텐츠로 재활용하는 거죠. 예, 창의적인 융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숙제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네, 앞 시간은 입실론 델타라는 다소 어려운 증명의 어떤 인문학적인 인간적인 감성을 부여하는 사례를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번에는 수평선에 대해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자, 이카루스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카루스는 하늘을 날려고 날개를 달아서 갔는데 이제 태양으로 가까이 가니까 밀랍이 녹아서 날개가 떨어지면서 추락하죠. 이게 인간의 어떤 처한 현실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신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꿈과 어떤 희망을 가지고 무언가를 향하려고 하는데 인간이 처한 현실에서는 중력이 집요하게 작동하니까 결국 그 높은 곳으로 날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좌절될 수밖에 없는 모양새죠. 그래서 아주 오래된 소설이긴 한데 이문열 씨의 장편 소설 중에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런 이카루스의 신화의 모티브와 조금 비슷하죠. 근데 중력은 어떻게 보면은 물리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 시인이나 예술가들에게는 부조리, 현실, 벗어날 수 없는 어떤 한계 이런 것들과 맥락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면 중력 때문에 인간이 처한 현실이 중력이니까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것들은 뭔가 선택적이고 종교적인 의미로 다가오죠. 예, 승천이 아마 그런 예가 아닐까요? 예, 어센션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예, 선택받은 자들이 하늘로 올라간다. 그 다음에 현상 중에 용오름 현상, 즉 이무기가 어느 정도 기간이 오래되고 나면 용이 돼서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그 수직 운동에 관련된 중력의 인간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한 반면 수직 운동은 높은 데로 올라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선택해야 되는 거고 선택된 자들만이 올라갈 수 있고 이무기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필요하고 반면 수평은 어떨까요? 수평은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위치에 있고 수평선은 조금 하늘과 다르긴 하지만 뭔가 신비적인 느낌이 들긴 합니다. 이터너티라는 말은 이터너티는 영어로 영원이라는 건데 무한하다라는 물리적인 개념보다는 예술적인 감성적인 의미의 영원이죠. 수평성도 까마득한 곳에 뭔가 하늘과 땅이 다 있으니까 되게 그냥 초보적인 생각으로 보면 저곳에는 하늘과 땅이 다 있으니까 뭔가 신비적인 아주 이상적인 곳 같아요. 시인들은 그 수평선의 영감을 받아서 뭐 이터너티와 연결시킨 그런 시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개 시를 한번 적어 봤는데요. 결국은 어떤 느낌이냐 그러면 이터너티 같은 수평선을 보고 내가 오랫동안 걸어가면 저 이상적인 그것에 도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늘보다는 그게 더 현실적일 것 같으니까 하늘은 선택돼야지만 갈 수 있는데 수평선은 계속 가다 보면 멀지만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문제는 여러분들 혹시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수평선을 본 적이 있나요? 혹시 그 숙소에서 베란다 같은 게 있다면 베란다에 창이 있고 그걸 기준으로 내 눈높이가 앉았다 일어나면 낮아지고 높아지죠. 그죠? 그 눈높이가 베란다 창을 기준으로 수평선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언급한 것처럼 만약에 수평선이 무한히 멀리 있다면 내가 앉으나 서나 수평선의 높이는 바뀌지 않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앉아 있고 서 있는다고 해서 달의 궤도가 높이가 바뀌나요? 바뀌지 않죠. 그죠? 왜냐하면 무한으로 간주할 만큼 충분히 멀리 있으니까. 반면 한 1km 떨어져 있는 건물은 앉아 있느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각도가 미묘하게 바뀌죠. 무한이 아니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터너티, 영원,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수평선도 앉았다 일어났을 때 눈높이가 바뀔 수 있다는 말은 무한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감성적으로, 예술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바라본 수평선은 무한의 느낌이 들지만 물리적으로 바라본, 해석적으로 바라본 시선에서는 무한이 아니라 유한인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구가 둥글다면 내가 서 있는 위치, 바닥이 S고 눈높이가 E라면 수평선이라고 인지하는 이유는 이 A라는 지점에서 내 눈으로 들어오는 이 직선을 보고 본인은 A가 수평선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수평선이 아니라 곧장 먼 산을 보듯 그대로 바라본 이 점선을 기준으로 수평선을 보기 위해서 눈높이를 낮춰야 되니까 수평선은 무한에 있지 않는 거죠. 그죠? 그 각이 세타가 됩니다. 실제로는 바닷물을 기준으로 공기층의 공기 밀도도 다르고 온도도 다르기 때문에 공기의 굴절률이 높이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굴절률이 바뀌면 빛이 진행을 하면서 굴절하고 휘게 되고 따라서 A에서 오는 빛은 내 눈에 못 들어오고 의외로 조금 멀리 있는 B가 이런 식으로 휘면서 내 눈에 들어오게 되겠죠. 하지만 사람은 휘어 들어온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 곧장 들어온 이 휘어 들어온 빛의 접선에 해당되는 여기에 수평선이 있다라고 착각하겠죠. 그죠? 본인 입장에서는 각도를 요만큼만 낮춘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키가 한 170 정도 된다면 수평선은 대략 4.6km 정도에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10m 높이에 해당되는 높은 건물에 올라간다면 수평선을 보기 위해서는 눈높이를 조금 더 낮춰야겠죠. 그러면 수평선까지의 거리는 쪽 12km까지 확장됩니다. 자, 재밌는 현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비처럼 빛이 휘어져 들어오는 이유가 바닷물은 차고 의외로 비열이 높기 때문에 온도 변화에 상대적으로 둔감합니다. 반면 공기는 비열이 작아서 온도가 차죠. 바닷물은 차고 공기도 찬데 바닷물 근처에 있는 공기는 상당히 차고 그 위로 올라갈수록 덜 차지죠. 그러니까 차면 밀도가 높고 굴절률이 크고 바닷물에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덜 차니까 밀도가 낮고 굴절률이 작죠.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굴절률이 작기 때문에 빛은 이런 식으로 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과 공기의 예를 들면 물이 굴절률이 크니까 빛은 이렇게 휘어져 들어오죠. 지금의 사례는 지금 반대로 생각하셔야 되죠. 굴절률이 큰 곳에서 작은 쪽으로 갈 때는 가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휜다. 이 방향으로. 마찬가지로 공기층 안에서 빛이 나올 때 왼쪽으로 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B점이 여기 있다고 착각하겠죠. 만약에 B에 배가 있다면 보시는 것처럼 배가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런 싱비로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있는데 빛이 이렇게 공기층의 온도가 달라서 굴절률이 달라지고 빛이 이렇게 휘어져 들어오니까 관찰자는 배가 여기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싱기로 현상입니다.
반대로 사막에서는 반대로 바다에서는 바닷물이 찼지만 사막에서는 사막의 땅의 공기가 아주 뜨겁고 더운 공기가 지표면에 있고 올라갈수록 공기는 선선해지니까 찬 공기는 밀도가 높고 더운 공기는 밀도가 낮겠죠. 그래서 방향이 반대입니다. 선인장에서 다양한 빛을 뿜어내는데 그 중에 사람 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빔은 이렇게 굽어서 내려오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사람은 빛이 여기서 왔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연장해 보면 선인장이 거꾸로 뒤집어져 있다고 착각하겠죠. 여기 있는 게 오아시스인데요. 저 멀리 있는 이게 진짜고, 보시면 밑에 뭔가 물을 끼얹은 것 같기도 하고 파란색도 보이죠. 그 다음에 요 까만색이 뒤집어진 이미지가 보입니다. 앞에 그림에서 설명한 것처럼 파란색은 물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 산이 뒤집어져 있는 신기루의 이미지죠. 고속도로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아스팔트 면이 뜨겁게 달구어져서 빛이 이렇게 휘어져 들어오니까 차가 여기 있는데 멀리서 보면 여기 뭔가 물을 끼얹은 것 같아요. 물이 아닙니다. 하늘의 이미지죠. 그다음에 차의 이미지도 보이죠. 거꾸로 뒤집어져 있습니다. 빛이 굴절 차이에 의해서 휘어지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네, 요즘은 교과 과정이 바뀌어서 고등학생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스칼라와 벡타를 안 배운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스칼라와 벡타, 스칼라는 아는데 벡타를 모르죠, 그죠? 아니면 둘 다 그 용어에 익숙하지 않거나. 자, 그래서 공대생들은 이제 스칼라 벡타를 배우겠지만 문과나 예술 쪽에 계신 분들은 뭐 필요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의외로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여러모로 유용합니다. 자, 일단은 벡타와 스칼라의 차이는, 스칼라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냥 양이에요. 수로 표시할 수 있는 1kg 어떤 양, 그다음에 길이, 양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표현하다 보면 양과 방향도 같이 표현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크기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그래서 크기와 방향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양을 벡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표현도 벡타는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합니다. 화살표의 크기에 해당되는 게, 길이에 해당되는 게 크기고요. 화살표의 방향, 이 화살이 촉이 방향을 얘기하고 있죠. 위로 향할 수도 있고 밑으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자, 벡타는 이 기호적인 모습만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좌표화할 수 있습니다. 좌표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화살표만 가지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어떤 틀에 해당되는 좌표와 비교해서 어디에 있는지를 명시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사례는 A라는 벡터를 2차원의 좌표에 들고 오는 겁니다. 2차원 좌표는 문과분들도 어느 정도 익숙할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벡터의 표기는 A하고 위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표기하기도 하고 볼드체로 좀 두껍게 쓰기도 합니다. 혹은 스타일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짝대기를 하나 더 끊는 이런 표기법을 쓰기도 합니다. 자, 벡터 A를 특정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A를 좌표화한다는 건 원점에 대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X의 성분은 X축 방향으로 투사하는 거죠. Y도 투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콤마로 표시하고, 또 다른 맥락에서는 이 A라는 벡터를 X와 Y, 이것도 화살표잖아요. 화살표인데 크기가 1인 화살표. 이 화살표는 이렇게 삿갓을 씌워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Y는 이거고요. 그러니까 크기는 1이고 방향만 이 방향을 향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근데 벡터 A는 이 화살표가 A1 X 삿갓. 이 화살표는 A2 Y
삿갓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3차원으로 해보겠습니다. 3차원은 Z축을 하나 더 추가하고 이제 이렇게 삿갓 X, Y를 쓰기도 하고 습관적으로 I, J, K를 쓰기도 합니다. 요게 I랑 같은 의미죠. K도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볼드 표시를 했습니다. 두껍게 표현을 해도 벡터 A, K 이렇게 쓰는 거랑 같은 의미고 화살표를 쓰지 않고 단위 벡터처럼 크기가 1이면 이렇게 위에다가 캡을 씌웁니다. 자, 이제 공이 떨어지는 뉴턴이고요. 떨어지는 힘과 포텐셜을 다룰 때인데요. 여기서 이제 방향으로 이제 점점 개념이 확장되기도 합니다. 자, 사과가 떨어진다. 처음에 사과는 x2에서 x1으로 x는 지금 높이를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뉴턴은 F가 사과에게 가해지고 있는데 사과의 질량은 m이고 중력 가속도가 g다. 여러분들 ma라는 얘기는 들어봤죠, 그죠? 문과 계신 분들도 중력 가속도 g가 사실은 가속도예요. 가속도인데 중력이 만들어내는 가속도인 거죠. 그래서 힘은 중력 곱하기 가속도. 자, 근데 이 힘이 아닌 좀 다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왜 이런 힘을 받아야 되냐? 거기에 대한 답으로 이 X방향으로 에너지의 산 비탈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산에 있으면 비탈진 곳에 있으면 낮은 쪽으로 자꾸 굴러 내려가려고 하잖아요. 그 느낌처럼 X를 따라 올라가면 에너지가 커요. 자연은 에너지가 낮은 걸 선호합니다. 자, 그래서 X축에 대해서 올라가는 X축에 대해서 에너지를 그려보면 이렇게 직선 형태의 경사가 있게 되겠죠. 자, 이런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라 그럽니다. 포텐셜은 영어로 잠재라는 의미죠. 네. 힘은 아까 에너지의 경사,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로 내려오려고 하는 속성 때문에 생긴다 그랬죠. 여기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X가 작은 쪽이 에너지가 더 낮으니까 내려오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 힘의 크기는 이 경사와 상관이 있다. 경사가 가파르면 힘이 크고 완만하면 적다. 경사는 뭐죠? 경사는 미분입니다. 그래서 이 y가 x의 함수로 주어져 있으니까 y를 u라는 x에 대한 함수를 x에 따라서 미분을 하면 이 기울기 값을 얻을 수 있겠죠. 자, 지금 이 기울기 값은 양수입니다. 써보겠습니다. 양수입니다. 자, 미분 기울기 값을 힘으로 대체하는 경우 기울기 값이 양수니까 양수가 되면 힘은 양수. 근데 여기 표시된 힘은 지금 x가 커지는 거의 반대 방향이니까 힘을 부호로 표기한다면 음수여야겠죠. 그죠? 그렇다면 이 기울기 값의 크기는 그대로 쓰면서 힘은 에너지가 작아지는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하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면 방향을 반대로 뒤집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과에 작용하는 힘은 포텐셜 에너지의 기울기 값을 취하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얻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힘은 훨씬 더 직관적이고 와닿는 반면 포텐셜 에너지라는 개념은 확 와닿지 않아요. 되게 추상적이에요. 하지만 수학적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에너지의 산비탈이 있어서 그 비탈을 통해서 힘이 유발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2차원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 산이 있고 포텐셜 에너지라는 산이 있고 x와 y라는 위치, 2차원 평면에 에너지의 산이 있다. 이거를 위에서 보면 지도의 등고선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어딘가 이렇게 있으면 자꾸 미끄러지려고 그런다. 미끄러지려고 하는 그 정도 기울기가 결국 힘이다. 근데 앞에 예를 들었던 1차원과 다르게 2차원은 기울어지는 정도가
x도 있고 y도 있죠. 그죠? 그래서 두 방향을 다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2차원적인 혹은 3차원으로 확장할 겁니다. 그 기울기를 얻어내는 요 연산 방법을 그레디언트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학점을 그레이드라고 그러는데요. 그레디언트는 기울기에 대한 일반화된 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화살표 표시가 있죠. 기호도 좀 특별합니다. 삼각형 뒤집은 것과 같은. 그리고 화살표. 화살표가 있는 이유는 이 연산을 하면 벡터처럼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U는 방향이 없는 그냥 스칼라예요. 그냥 높이만 있습니다. 크기만 있는데 거기에 그레디언트 연산을 하면 방향도 나온다는 거죠. 기울기도 얻으면서 방향도 나온다. 아까는 방향이 그냥 양수와 음수만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2차원이기 때문에 동서남북처럼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수학적으로는 이 그레디언트는 연산자라는 말을 쓰는데요. 뭔가 계산을 하는 건데 벡터처럼 간주해도 됩니다. x 방향으로 미분하라. 이렇게 d를 쓰는데 x와 y 둘 중 다 있는 성분에서 특별한 x만 미분하는 경우를 편미분이라고 하고, i 방향, x에 해당되는 i 방향에 대해서 기울기를 보라라는 의미죠. 그리고 방향도 i인 거죠. 나는 x 방향, 즉 i 방향으로만 투사된 기울기를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y 방향의 기울기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연산은 여기에 u라는 함수를 가하는데 함수가 x와 y에 의존하는 함수잖아요. 여기에 u를 가하니까 보시다시피 u를 그냥 갖다 놓으면 돼요. u는 x와 y의 함수지만 y는 신경 쓰지 말고 x에 대한 계산만 하면 됩니다. 이것도 x는 신경 안 쓰고 y만 계산하면 됩니다. 앞에 우린 배웠어요. x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의 기울기가 fx였다. 근데 지금 2차원이니까 fy도 나오겠죠. 힘을 바꿀 때는 마이너스를 붙이자 그랬죠. 네, 그래서 정리하면 2차원인 경우에는 이런 연산을 통해서 힘의 방향을 얻어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3차원 어떨까요? 자, 앞에 사례가 유용하긴 했는데 산 비타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포텐셜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2차원 힘을 설명하는 데는 유용해요. 하지만 힘이 3차원이면 포텐셜도 3차원이어야 되잖아요. 자, 근데 이 그래프는 이 수직축에 해당되는 게 x, y가 아니죠. x와 y는 이 면에 이미 써먹었고 위에 있는 거는 어떤 방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포텐셜 에너지만 대변하고 있어요. 만약에 x, y, z가 다 필요하다면 x, y, z의 3차원을 쓰고 u를 따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럼 4차원이잖아요. 4차원은 머릿속으로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런 경우에는 산비탈의 이런 비유보다는 다른 비유가 더 적절합니다. 어떤 비유가 적절할까요? 자, 불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불을 통해서 공기의 열이 달라지고 열에 해당되는 게 앞서 예를 들었던 포텐셜 에너지에 대응되는 거죠. 실제 열도 단위가 에너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열이 크면 빨간색, 열이 작으면 파란색입니다. 3차원적으로 열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차원적인 열의 기울기가 있겠죠. 하지만 앞에 있는 것처럼 x, y, u 이렇게 그릴 수 없고 x, y, z고 u는 따로 있는데 4차원을 상상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공간처럼 그냥 점으로 생각해 보세요. 특별한 점에서 열이 크고 이 다른 지점에서는 열이 조금 작고, 그러면 3차원적인 열의 기울기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는 이 3차원적인 u의 스칼라 함수에다가 이 오퍼레이션을 가하면 델이라고 말하는데요.
델 오퍼레이션을 가하면 예를 들어서 x2, y2, z2라는 특별한 지점에서 미분한 값에 이 값을 대응하면 f의 x 성분, f의 y 성분, f의 z 성분을 얻게 되는 거죠. 밑에도 비슷한 거고. 그래서 각 지점마다 열의 3차원적인 기울기로 인해서 힘이 유발된다라고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겠죠. 그죠? F는 3차원적인 모든 방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너무 어려운 얘기만 해서 조금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여학생을 여러분들 신입생이니까 이제 연애도 하고 그럴 건데 플러스의 전화를 가진 남학생이 마이너스의 전화를 가진 여학생에게 끌린다. 어떤 포텐셜 함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포텐셜 에너지. 끌림의 정도. 끌린다는 건 이 남학생이 포텐셜 에너지가 높은 혹은 열 에너지가 큰 곳에 있고 여학생인 위치가 열 에너지 혹은 포텐셜 에너지가 낮은 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미끄러지려고 하는 거죠. 그 미끄러지려고 하는 3차원적인 기울기가 힘을 유발하는 거죠. 자, 실제로 열화상 카메라 적외선을 통해서, 적외선은 사람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존재하는 일종의 전자기파고 적외선 영역의 특별한 파장만 감지할 수 있는 디텍터를 쓰면 사람 몸에서 나올 수 있는 적외선의 정도를 이렇게 색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붉은색은 적외선이 많이 나오니까 열이 큰 거고 파란색은 적외선이 조금 나와서 열이 낮은 거죠. 그러면 이 색깔의 이런 컨트라스트를 통해서 포텐셜 에너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혹은 열 에너지를 3차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몸에서도 뜨거운 이 붉은색 지점에서 오렌지 계열로 향하는 어떤 힘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파란색 쪽으로 경사가 있고 이 둘 사이에도 뭔가 힘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열의 높고 낮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경사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힘으로 표현되겠습니다. 다른 재밌는 사진들이 많습니다. 스마트폰 작동을 하지 않으면 온도가 차가울 거고 사람 몸은 뜨거우니까 뜨거운 컵, 강아지, 사람, 여기는 뜨겁고 손은 참 차네요. 뜨거운 컵, 차가운 몸, 팔, 여러 가지 이미지도 있습니다. 이 색깔의 컨트라스트 통해서 이제 힘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열의 색깔의 차이를 가지고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굳이 이공계열이 아니더라도 이런 색깔의 차이의 기울기가 힘으로 유발된다라는 이 경계 개념을 가지고 경사 개념을 가지고 있어도 되게 유용할 것 같습니다.